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없던 악재가 생겼습니다. 바로 디레버리징 시대에 돌입한 건데요. 자,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자라는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 친척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친척집을 방문할 때 언제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차로 갈 것인지 버스를 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자, 부자라는 목적지에 가는 길도 똑같습니다. 먼저 어디로 갈지 자산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요. 이 자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겠죠. 자, 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자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갭 투자, 다양한 수단이 있죠. 이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서 자산 목표에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의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자의 목적지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항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기준금리가 언제 낮아질까죠. 근데 이 언제 낮아질까보다 얼마나 낮아질까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기준금리 첫 인하 시점은요, 지금 올해 4분기 10월달 11월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내년 초가 돼야 된다,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해외 IB들은 올해 4분기 때, 그리고 국내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 때 낮춘다는 좀 의견이 많아요. 자,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앞서서 금리 인하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높은 근원 물가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자, 첫 인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까지 낮아질까입니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낮아질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물가,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성장률, 마지막으로 미국의 통화정책까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기에 가계부채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자, 가계부채 같은 거시 연전성 지표가 통화정책에 반영이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금리를 낮출 때 덜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덜 내릴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것을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의 디레버리징 목표는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GDP 대비 80% 이내로 맞추겠다. 현재 GDP 대비 103%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10년, 20년 장기 목표하에 80%까지 낮춰서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예요. 디레버리징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죠. 또 하나는 가계부채 급증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위험자산의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2.5%면 은행 예금금리가 2.6% 이상 돼서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맞추네.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아무래도 거액 예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것을 해지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으로 안 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생각이죠.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2.5% 되면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된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통화정책을 중립금리 수준에서 맞추겠다고 하면 현재 이창현 총재가 언급한 중립금리 수준부터 알아야겠죠. 자, 일단 중립금리라는 것은 성장을 돕지도 막지도 않는 이론상의 금리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딱 몇 퍼센트다 정해진 건 아니고 좀 레인지 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예상하는 중립금리는 한 2.5에서 3.25% 사이로 보입니다.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물가와 연동돼요. 지금은 물가가 높아서 2023년 기준으로 이 정도가 나오는 거고, 물가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 중립금리 수준도 같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024년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물가를 보면서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갈 것인지 예상을 해볼게요.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2024년에 연간으로 헤드라인 CPI가 2.4%, 근원 물가가 2.1%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 물가 2.4%면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나와야 될 것이다. 2.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몇 해외 IB에서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은 단기간 내에 기준금리 1.5%까지 낮출 거란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번에 디레버리징 시대를 선언하면서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적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예상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과 부동산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풍선 이론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었죠. 자, 이 풍선 이론, 저금리 또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선의 크기는 유동성의 크기예요. 만약에 풍선이 커진다면 더 넓은 범위에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풍선의 크기가 한없이 커졌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기준금리 0.5% 상황에서 풍선은 무한정으로 커져버리면서 전국 밀집 지역 대부분의 집값이 급등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기준금리 3.5% 시대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동시 급락했죠. 왜? 풍선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발표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외환위기에 의해 최대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뭐 수도권만 빠지고 지방은 안 빠지고 이런 거 없었어요. 동시에 그냥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기준금리가 0.5에서 3.5%가 됐습니다. 3%포인트 올랐던 기준금리가 이 중에서 1%만 낮아지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풍선이 다시 커지긴 할 겁니다. 기준금리 3.5%에서 확 쪼그라들었다가 기준금리 2.5%면 다소 커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0.5% 사이의 크기에는 못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상승할 지역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양극화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기준금리 2.5% 내외에서는 어디까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외곽에 있더라도 교통이나 기업 호재 지역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 한정된 범위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침체가 장기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상품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방,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초기 정비 사업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들 지역은요, 전고점 회복이 굉장히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전고점 회복이 늦어질 만한 상품들, 오랜 기간 동안 장기 보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 누가 이런 상품들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1억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액 투자자를 위한 강의 상당수가 이런 상품을 안내해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입지를 잘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상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이나 투자의 범위를 좁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액 투자 상품,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물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1.5, 1.6% 수준의 저물가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물론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상승 수혜는 굉장히 늦게 받는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저는 자금이 부족해요. 서울은 당연히 못 사고 서울 인접 경기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GTX나 신안산선 등의 호재 지역 봤더니 여기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기 신도시 분양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디레버리징 시대에 부동산 시장 접근을 어떻게 될지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예상 못했던 가계부채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가계부채 조절한다고 뭐 집값이 급락하고 이렇게 위기론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내용 중요하니까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